간혹 금식을 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으로 삼킬 수 있는 거는 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껌은 뭐냐, 껌. 껌은 이제 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취과 선생님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수술을 생각하시다 보면 병원에서 수술 전엔 이거 하지 마라, 수술 후에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나는 건강하고 괜찮은데 그런 거 꼭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수술 후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모르셨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일주일 정도 전에는 대부분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아스피린, 항응고제, 오메가3,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한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문자로 정리를 해서 일주일 정도 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메가3,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원래 음식물 먹을 때도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메가3도 좀 비슷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한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은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출혈을 조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무슨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끊어주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파요.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량이라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아프신지 따라서 당연히 다를 텐데 미리 의료진과 상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컨디션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을 연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약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약들은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는 걸 오히려 장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혈압약인데요. 혈압이 높으면 수술 중간에 출혈의 위험성도 많고, 그렇게 되면 수술 시간도 길어질 수 있지만 수술 후에 원치 않은 출혈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도 소량의 물과 함께 원래 복용하시는 시간에 복용을 해주시면 수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찮으신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따라서 정말 다르고요. 개별적으로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원래 진료 받으시던 병원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수술을 이러이러한 마취를 통해서 이 정도 시간을 걸쳐서 할 건데 이런 수술의 위험성이 없는지, 수술 전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를 오히려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을 중지하시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글쎄요, 다른 수술들도 중요하지만 뼈 수술이라든지 코 수술 등 점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들에서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르도 있고 니코틴도 있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점막을 많이 수축시키게 되면은 상처 치유 이런 것들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늦게 될수록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거 제가 왜 일주일 전에 끊어야 돼요? 일주일이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라기보다도 그게 어느 정도 씻겨 나가고 점막이 만약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발톱에 있는 젤 네일이라든지 이런 매니큐어, 페디큐어 같은 걸 좀 지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수술 중간에 특히나 전신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숨을 잘 쉬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숨을 잘 쉬는지 확인할 때 산소 포화도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그게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이 손톱이 있는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거나 위에 젤이라든지 이런 파츠 같은 게 붙여져 있으면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다 지워야 되느냐, 이쪽 손에서 잘 안 되면 반대 손으로 옮겨가야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잘 안 되면 발을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딱 하나만 준비를 해 놓으면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이거 모니터를 옮겨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도저히 지우기가 어려우면 몇 개 정도를 하면 되는지 미리 상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수술 전날은 마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신 마취의 경우 대략 8시간 정도, 수면 마취는 6시간, 뭐 짧게는 4시간 정도 금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금식을 할 때는 물, 껌, 사탕 등을 포함을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다 삼가시는 게 좋고요. 간혹 금식을 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삼킬 수 있는 거는 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마취하는 도중에 위에 뭔가 내용물이 많으면 흡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흡인이라는 거는 위나 식도 등에 있어야 되는 음식물이라든지 액체 이런 성분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토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드물게는 마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토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흡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은 뭐 사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껌은 뭐냐, 껌은 이제 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취과 선생님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껌을 음식물로 간주하는 이유는 껌에도 이렇게 뭐 단 성분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저작작용을 하고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분비물이 많아지고 침도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로 넘어가는 것도 금식을 깨는 행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안을 하시고 맨 얼굴로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 뭐 사실 이게 힘들면 오셔서 세안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오시면 지우는 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얼굴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가벼운 보습 정도 하고 오셔서 여기서 세안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티셔츠처럼 이렇게 벗어야 되는 옷을 입고 오셔서 다시 입으려고 하면 혹시 얼굴에 붕대가 있거나 드레싱이 있을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단추 형태로 되어 있고 입고 벗기가 편한 옷을 입고 오시면 좋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모자 같은 게, 챙이 이렇게 좀 큰 모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 전신 마취 당연히 뭐 그렇고, 국소 마취의 경우라도 당일날 운전을 하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국소 마취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부위에 따라서는 뭐 눈이면 눈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시야가 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운전은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운전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 부위에 수술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얼굴이 가슴보다 조금 위에 놓여있는 상태로 주무시거나 계시는 게 좋고,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붓기는 쉽게 생각하면 심장 쪽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심장이 우리 몸의 펌프니까 머리가 심장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그 펌프가 작동하는데 좀 어렵고, 오히려 중력에 의해서 붓기가 더 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장보다 조금 높은 위치, 그러니까 등의 각도가 15도에서 뭐 30도 정도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그렇게 당부드리지 않아도 가끔 이제 거의 앉아서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도 되는데, 약간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컨디션 회복에 좋다면 약간만 등을 세워서 주무시면 되지, 그거를 아주 꼿꼿하게 비행기에서처럼 주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냉찜질과 온찜질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수술 후 48시간 정도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온찜질로 좀 바꿔주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수술도 일종의 조직에 손상을 입는 행위고 염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우리가 막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염증이 아니라, 치유 반응이 일어나려면 정상적으로 염증기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다침이라든지 이런 조직의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인데, 이 염증이 있을 때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 혈관 투과성이라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사이로 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는 기간을 무조건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체온보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 혈관의 수축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쌓이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는 과정은 그 이후에 일어나겠지만, 적게 쌓이면 빨리 빠질 테니까, 그리고 적게 빼도 되니까 적게 쌓이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냉찜질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염증기라는 그 48시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물론 하루 중간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주로는 빠져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조직 내에 있었던 많은 양의 물이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혈관을 좀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온찜질을 해주면 붓기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 냉찜질은 얼마나 차갑게, 온찜질은 얼마나
뜨겁게 이걸 몰라가지고 간혹 동상이나 열상을 입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온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나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거 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너무 뜨거운데 인지하지 못해서 동상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체온보다 조금 더 차갑게, 체온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미지근하게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받으셨던 약이 있다면 뭐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어떤 약들은 저희가 드리면서 이게 만약 필요하면은 이걸 좀 더 더해보세요 하는 약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항생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 먹었다 하면 내성이 더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완벽히 채운 다음에 딱 끊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혹시 너무 불편한 어떤 종류의 약이 있다고 하면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걸 완전히 끊어도 되는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복용을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식후 30분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30분 뒤에 먹어야지 이러고 막 일하다가 보면 2시간, 3시간 흘러간 적이 많아요. 네. 그럼 그때도 약 먹어도 돼요? 일단은 그 약 시간을 놓치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되는 약이 있는데 2시간, 3시간 밀렸다는 거는 일단 그 약의 간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것은 나쁜 건데, 늦어도 드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스케줄을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찜질방 여전히 많이들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찜질방이 많이 없어져서 찜질방을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온도도 높고요, 습도도 높고, 그렇게 물에 푹 들어가 있는 것을 하게 되면은 상처가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을 다 제거해가지고 내가 상처가 어느 정도 나았어도 그 상처가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틀어지려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어서, 찜질방, 사우나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집에만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격한 운동을 해서 혈압이 오른다든지 뭐 땀이 너무 나, 체온이 너무 상승했어, 이런 운동들은 삼가시고, 또 복압을 올리는 스쿼트라든지 뭐 벤치프레스, 거꾸로 매달리는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안 좋은 거예요? 복압이 오르면 결국에는 조직압도 다 올라가고 혈압이라든지 이제 국소적으로 얼굴에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고 지혈됐었던 혈관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아물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술 후에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출혈은 회복도 길게 하지만 수술의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해서 그것을 뭐 씻어내거나 그런 걸 빼내야 되는, 혹은 지혈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치 않는 수술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데이트도 좀 하면 위험하거든요. 아무래도 커플이 만나면은 이제 얼굴적으로 압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싸워서 열받아서 혈압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네, 그러니까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너무 뭐.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술도 하고 담배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감정이입이 좀 덜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선배 중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수술을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같은 성형외과 의사지만 금주를 하느니 안 하고 만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특히 점막을 수술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전신에 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영향이 있으니까 상처 치유의 지연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술도 교과서적으로는 당연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안전하게 한 달을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정도가 제일 중요한 기간인 것 같고요. 술을 먹고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잘 회복을 해야 되는 기간에 술은 붓기도 유발하고 술의 영향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삼가시는 게 좋겠다. 종종 무알콜 맥주를 먹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사실 무알콜 맥주에도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몇 도 이하까지가 무알콜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우리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영향은 아마 상처의 입장에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무알콜 맥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굴 마사지, 피부 관리, 그 다음에 미용실 방문을 삼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 머리 감기가 불편해가지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감겠다. 감으실 수 있죠. 두피 쪽에 절개가 있는 수술을 했는데 염색을 하신다. 이런 것들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제 경락이라든지 얼굴 마사지는 얼굴에 강한 압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삼가시는 게 좋고요. 상처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무슨 수술을 받았고 어디에 무슨 시술을 받으시는지에 따라서 달리 하셔야 되고, 뭐 반드시 다 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두피를 통해서 수술하는 대표적인 수술 중에서 뭐 이마 거상이라든지 눈썹 거상, 내시경 눈썹 거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가 저희가 직접 병원에서 머리도 감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시술이라든지 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수술 부위에 손을 자꾸 대는 건 좋지 않다. 그쵸? 자극을 줄 수 있고 더러운 게 묻어있는 손이 거기 가서 더러운 걸 옮길 수도 있고, 그 자극을 통해서 상처를 자극시키거나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 눈 수술의 경우 뭐 충분한 시간을 거친 후에 렌즈를 착용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뭐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점막 쪽을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기간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눈 수술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렌즈를 착용을 하셔도 되는데, 렌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드 렌즈도 있고 소프트 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기간이 설사 지났다고 하더라도 렌즈를 꼈는데 불편하면, 아직까지 점막에 상처가 좀 덜 나았거나 아니면 결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붓기가 심해서 아직까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불편하면 착용하지 않으시고 뭐 불편하지 않으면 착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저희 고객분 중에서는 이제 걷는 게 붓기에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걸으셔가지고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살이 빠지는 상황은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붓기에 빠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처의 치유에는 사실 좋은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요. 에너지가 많고 영양분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회복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술 전 삼가하셔야 될 것, 수술 후 삼가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혹은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철저하게 지키셔서 불편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유를 알고 지키면 편안한 회복, 그래서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